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사람이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 캠프에 합류한 송 시장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여당 시장 후보 측근의 제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거쳐 경찰청으로 넘어갔다는 점에서 하명 수사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아서 청와대 윗선에 보고했다는 당시 청와대 행정관은 현재 국무총리실 소속의 사무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리실이 최근 자체 조사를 한 것으로도 파악이 됐는데 첩보받은 내용을 보고한 것이라면서 하명 수사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어제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내부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가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거론하면서 검찰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압수수색입니다. 필요하면 군사력을 쓸 수도 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이 미국이 무력을 사용하면 북한도 신속한 상응 행동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제안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미 간의 기싸움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시작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4차 협상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이틀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첫날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연계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대폭 증액을 공개적으로 압박한 가운데 열렸는데 우리 대표단은 주한미군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50억 달러가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중 간 무역 합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낙관적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매기기로 한 이달 중순 전에 1단계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공개되지 않은 물밑 협상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비리 의혹을 처음으로 청와대에 알린 사람이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 캠프에 합류한 송 시장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송병기 부시장은 본인이 먼저 청와대에 제보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동향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동향들에 대해 파악해서 알려줬을 뿐이라는 건데 제보 과정이 어찌됐든 여당 시장 후보 측근의 제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거쳐 경찰청으로 넘어갔다는 점에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가 어제 관련 제보가 어떻게 들어와서 이후 어떻게 정리가 돼서 경찰로 보내졌는지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의혹을 부인을 했는데 이 최초의 제보자와 그리고 제보를 받아서 청와대 윗선에 보고한 행정관이 누구인지는 공개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논란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먼저 안익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권 관계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리를 처음 제보한 사람은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울산시 공무원이었던 송 부시장은 2015년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등을 끝으로 퇴임했다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 캠프에 합류해 활동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는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맡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김기현 당시 시장 관련 비리 혐의를 제보했을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신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캠프에 합류하기 전 울산발전연구원에도 근무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최초 제보를 받은 민정비서관실 A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하기 전 캠핑장에 갔다가 우연히 만나서 알게 된 사이라고만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제보자가 과거에도 비슷한 제보를 한 바 있다고도 했습니다. A 행정관은 과거에도 동 제보자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의 비리를 제보받은 바 있다고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울산에서만 1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한 송 부시장이 어떻게 청와대 행정관과 접촉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는 송 부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자, 그렇다면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의혹을 처음으로 제보받은 뒤 그 내용을 요약하고 일부 편집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청와대는 2017년 10월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했던 행정관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구체적인 신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관이 현재 국무총리실 소속 문모 사무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리실은 이와 관련해 이미 자체 조사까지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제보를 받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은 현재 국무총리실 소속 문모 사무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사무관은 2017년 10월쯤 스마트폰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은 뒤 이를 요약 편집했습니다. 문 사무관은 총리실 민정민원 비서관실 소속으로 이번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년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문 사무관은 6급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때와 박근혜 정부 때도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고교 동문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실은 어제와 그제 이틀에 걸쳐 문 사무관을 자체 조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총리실 측은 첩보받은 내용을 보고한 것이라며 하명 수사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그동안의 내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첩보가 어떤 식으로 입수됐고 또 요약 정리됐는지 설명하는 데 치중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현 국무총리실 소속 문모 사무관에게 비리 의혹을 전달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첩보가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을 거쳐 경찰청으로 넘어간 것은 정상적인 업무 범주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복형 기자입니다. 최초 제본 2017년 10월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의 스마트폰으로 왔습니다.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하여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습니다. 해당 행정관이 제보 내용을 보기 쉽게 편집했다고 했습니다.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하여 제보 문건을 정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첩보 보고선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거쳐 2017년 11월 경찰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청와대는 정상적인 업무 범주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두고 감찰 권한이 없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제보를 편집해 경찰로 넘긴 게 정당한 업무였는지를 놓곤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제보의 원문과 첩보보고서 모두 확보했지만 등장인물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어 공개는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전 청와대 특감 반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둘러싸고 검찰에 대한 경찰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경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백 씨가 검찰의 강압 수사를 받았을 가능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검찰이 압수해간 백 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특감반원 백모 씨는 숨지기 전인 지난달 22일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첩보와 관련해서입니다. 백 씨는 조사 하루 전 지인에게 울산지검에서 오라고 한다.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은 뒤엔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 내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 같다고 동료에게 토로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첩보를 생산한 건 숨진 백 씨가 아닌 다른 행정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백 씨가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울산지검에서 작성된 참고인 진술조서를 열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수사기관끼리는 공람 요청을 통해 내용을 볼 수 있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검찰이 협조하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영장 신청을 통해 사본으로 복사해오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사망 경위에 대해서 우선 알아본 뒤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순차적으로 알아볼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경찰에서 압수한 백 씨의 유서 원본을 경찰에 돌려준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에 그치지 않고 백 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검찰에 역신청했습니다. 검찰이 압수해간 휴대전화 등의 증거 자료를 되찾아오겠다는 의미입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경찰의 대응 수위가 이처럼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반대로 울산 경찰이 김기현 전 시장 측을 고발한 사람과 유착해 편파적인 수사를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황운하 당시 울산 경찰청장이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했지만 김기현 전 시장이 공천을 받은 시점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에도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2017년 7월 부임한 후 기능수사대 팀장을 A씨로 교체했습니다. 검찰은 A팀장 등 새 수사팀 관계자들이 건설업자 김모 씨와 유착해 표적 수사를 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A팀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장엔 A팀장이 김 전 시장 측근을 고발한 김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가 담겼습니다. A팀장이 2017년 12월 김 전 시장 측근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되자 관련 결정서를 김 씨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지난해 8월에는 김 전 시장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고서를 김 씨에게 건네준 걸로 조사됐습니다. A팀장은 또 약 1년간 김 씨와 535차례 통화했습니다. 경찰과 고발인의 통상적인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검찰이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또 경찰이 지난해 3월 16일 김 전 시장이 자유한국당의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은 날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한 게 의도적인 수사였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 전 시장이 혼자 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해 공천 확정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공천 당일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입니다. 황 청장은 김 시장의 공천 확정일이 언제인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검찰이 어제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내부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가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거론하면서 검찰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압수수색입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어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6시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대상은 청와대 비서실이었습니다.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 12월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지난 3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이어 어제 압수수색도 임의 제출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다시 말해 검찰이 영장을 제시하면 청와대가 영장에 적힌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청와대 협조를 받아 임의 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국장의 감찰을 도맡았던 특감반 사무실이 있는 청와대 창성동 별관 앞에도 어제 오전부터 취재진으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압수수색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비서실 중 어느 곳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북한이 제안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이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기싸움은 더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 얘기를 오랜만에 꺼내들어서 관심을 받았었는데 트럼프의 이 말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무력에는 무력으로 맞대응을 하겠다는 경고입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미국이 무력을 사용한다면 우리 역시 신속한 상응 행동을 가할 것이다. 북한이 어젯밤 발표한 박정천 북한인민군 총참모장 명의 담화입니다. 무력 사용은 미국만의 특권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바로 전날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 가능성 발언을 겨냥한 겁니다. And hopefully we don't have to use it. But if we do, we'll use it. If we have to, we'll do it. 북한은 이를 두고 재미없는 발언, 허세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군 최고사령관도 매우 불쾌하게 접했다면서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심리도 전했습니다. 다만 북미 정상 간 친분 관계가 무력 충돌을 막는 유일한 담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담화를 낸 총참모장은 북한군 서열 2위이자 우리로 따지면 합참의장격입니다.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북한은 미국을 압박하는 담화를 쏟아내고 있지만 군 차원 담화는 처음입니다. 협상을 이어가기 위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북미가 팽팽한 대치 상태를 당분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네, 이번에는 지금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소식입니다. 첫날 일정은 끝났고요. 이틀째 일정이 비공개로 시작이 됐는데요. 어제 전해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얘기까지 꺼내면서 우리에 대한 압박을 더했었는데 우리 대표단은 주한미군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이틀째 일정은 정확한 시간과 장소 등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협상 상황도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첫날 협상은 생산적이었다면서도 하루 이틀에 끝나겠느냐며 입장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어제 협상은 7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대표단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과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한 주한미군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을 하려면 시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위 분담을 더 해야 된다.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고 주한미군 문제도 전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또 상당폭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여러 번에 걸쳐 나온 것이라며 추가적인 상황 변화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협상 시작을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대폭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And we're spending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to protect South Korea, and we think that it's fair that they pay substantially more. 우리 대표단은 현행 방위비 분담금 협정 SMA 틀 안에서 협상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기존 SMA 항목 외에 작전 관련 비용 등 새 항목을 추가하자며 50억 달러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또 중국과의 무역 합의가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점을 또 언급을 해서 참 여러 가지로 주요 뉴스를 채우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어제 금융시장에 또 혼란이 왔었는데요. 하루 만에 낙관적인 전망이 또 나왔습니다. 마감 시한격인 이달 중순까지 1단계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뉴욕 증시도 반등을 했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기존 관세를 완화하는 쪽으로 합의점에 다가서고 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4일 무역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표단은 오는 15일까지 1단계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2월 15일은 미국이 1,5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들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날입니다. 미국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중국은 류허 부총리를 내세워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그러면서도 물밑 협상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이 무역 협상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신들은 최근 2주간 쿠슈너 보좌관이 미중 무역 협상에 개입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취 티엔카이 미국 주재 중국 대사와 만나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미중 간 비공개 채널을 통해 무역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런 보도들은 불과 하루 전과는 정반대의 신호입니다. In some ways, I like the idea of waiting till after the election for the China deal.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미중 무역 협상. 또다시 낙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커 보입니다. JTBC 안토니입니다. 사드 사태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한국이 미국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을 강하게 견제를 했는데요.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납니다. 내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문제 등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이 부장은 미국을 강하게 견제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을 만나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괴롭히는 내정 간섭에 반대한다고 한 겁니다. 지소미아나 방위비 때문에 다소 껄끄러운 논의를 진행 중인 한미 관계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当前世界和平稳定面临的最大威胁就是单边主义在破坏现今的国际秩序，霸凌行径在挑战国际关系的基本的准则。 비공개 회담 땐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영향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에서 탈퇴한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이에 따라 왕이 부장은 이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뜻을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16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때도 중국은 이게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왕이 부장을 상대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사드 사태 이후 중국에서 내려진 한한령을 완전히 해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국 장관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된다며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왕이 부장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또 정재계 인사 100여 명과 오찬도 합니다. 이번 왕이 부장의 방안으로 내년 초로 추진 중인 시진핑 주석의 방안도 그 논의가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이번에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는 이 자리에 참석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현안들에 대한 발언에 사실 더 집중이 됐습니다. 우리로서는요. 회의 내부로 좀 들어가 보면 서로 단합을 말하기는 했는데 곳곳에서 분열이 있었습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재승 기자, 나토 정상회의가 이제 막을 내린 거죠?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은 이 도전의 시기에 우리는 동맹으로서 더 강하다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선언문에는 테러 위협에 맞서서 단합을 약속하고 또 중국의 도전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이면에서는 여러 가지 내부 균열을 드러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위비 증액을 거듭 압박했고 나토 뇌사 발언을 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각종 현안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또 이틀이도 캐나다 총리 등이 트럼프 험담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도 시리아 쿠르드 민병대를 테러 단체로 봐야 하는 날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처럼 나토 내부의 불화가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이번 공동 선언문이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분열과 이견을 가려보려는 그런 시도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네,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의 유럽 국가들이 규탄 성명을 발표했네요. 네. 북한의 최근 방사포 발사에 대응해서 유엔 안보리가 현 시간 4일에 비공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직후에 유럽 지역 6개국 유엔 대사가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벨기에, 폴란드, 에스토니아는 지난 10월에도 6개국 성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6개국은 성명에서 지난달 2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잇따른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안보리 결의에도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캄보디아에 있는 북한 식당 6곳과 또 태국과 네팔의 일부 북한 식당도 문을 닫았다는 소식입니다. 2017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의 달러벌이를 막기 위해 유엔 회원국이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돈줄 제기가 가속화되면서 북한 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뉴욕타임스는 외화벌이가 마땅치 않은 북한이 제재 대상이 아닌 관광에 더 주력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 시진핑 방북 이후로 중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네, 밖의 새로운 소식은 정리해서 잠시 후 8시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오는 10일 임기가 종료되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후임을 뽑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3파전 양상을 띌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강석호, 유기준 의원에 이어 오늘은 심재철 의원이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인재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다가 당내 반발로 제외됐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자유한국당에 입당 신청을 했습니다. 입당 여부는 당원 자격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박 전 대장은 당연히 입당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내년 총선에서 천안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기택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열린 총회에서 연임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지난 2016년 한국인 최초로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임 총장은 오는 2023년까지 8년 동안 유엔기구 수장을 맡게 됩니다.
한국과 중국의 기업인들이 오늘 서울에서 만나서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논의합니다. 지난해 6월에 이어서 두 번째 한중 고위급 기업인 대화 자리인데요. SK 최태원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수석 부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을 합니다. 임원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거래가 정지된 경남제약의 상장 유지 최종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기업 매각이나 영업 재무 등에서 개선 계획이 충분히 이행된 것으로 판단이 됐다고 한국거래소는 밝혔습니다. 병역 미필 고등학교 졸업자는 정규직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서울교통공사의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기능계 고등학교 졸업자인 기능인재 추천 채용제와 관련한 내규를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요. 기존에는 견습기간만 마치면 군 복무를 안 해도 정규직 임용이 가능했었습니다. 고교 졸업자 견습기간도 석 달에서 2년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5시 19분 전남 신안군 흑산도 남서쪽 106km 해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9km로 피해는 없었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사기 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청주시 소방공무원이 해임됐습니다.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충남 아산시의 한 여관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1층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투숙객 7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내년 2월 아카데미상 수상을 기대하게 만드는 소식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영화 비평가들이 주는 전미비평가협회의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도 받았습니다.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에서 방탄소년단이 올해 아티스트, 올해 앨범을 포함해서 대상 4개를 받았습니다. 베스트 뮤직비디오까지 모두 9개의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전설적인 록밴드 U2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합니다. 오는 일요일 저녁 서울 공연입니다. 세계 최대 수준의 무대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지난 2016년 사드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온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납니다. 이달 말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이용해서 한중 정상회담을 여는 문제 등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 씨에 대해서 오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이 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 DLF와 관련해서 분쟁 조정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이 불안전 판매에 대한 금융사의 손해배상 비율을 결정을 하는데요. 그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아침 강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중북부 지역에 한파주의보 발효 중이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의 기온 보이는 가운데 바람이 강해서 체감온도는 더 낮습니다. 현재 서울과 춘천이 영하 4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대전은 영하 1도 가리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도 대체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추위가 무척 강하겠습니다. 서울과 인천이 영하 2도로 한낮에도 영하권의 기온 보이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비교적 높겠지만 역시 어제보다 5도 이상 낮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북한도 곳곳 최고 기온 영하권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부분 맑겠고요. 다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 눈과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오후부터 시작이 되겠고요. 일부 서쪽 지역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한파의 기세가 더 강해집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맞소송을 냈습니다. 1조 4천억 원대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4년 전 최 회장이 혼외 자녀가 있다며 이혼을 요구하자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에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 동안 이혼 조정과 소송이 이어진 뒤 이번엔 노 관장이 맞소송을 낸 겁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남편이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이혼 맞소송을 제기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노 관장은 남편 최태원 SK 회장이 이혼을 요구한 이후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혼 조정과 정식 재판이 이어지면서 노 관장도 맞소송을 낸 겁니다. 노 관장은 맞소송 소장에서 최 회장이 갖고 있는 SK 주식의 42%를 재산 분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주가로 1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노 관장은 3억 원의 위자료도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혼을 요구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노 관장이 이혼을 거부하자 최 회장이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최 회장이 이혼 소송을 냈고 이제 노 관장도 맞소송을 내면서 두 사람은 1조 원대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어젯밤 11시쯤 논산 천안 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안 나들목 부근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가 몰던 승합차가 SUV 차량을 들이받은 뒤 옆 차선을 달리던 25톤 트레일러에 부딪혔습니다. 차량 석 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A씨 등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뒤따르던 A씨가 정차해 있던 SUV 차량을 뒤늦게 발견해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2명이 탈북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탈북 여성 A씨는 최근 준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정보사 소속 B 상사와 C 중령을 군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B 상사와 C 중령을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A씨를 통해 북한 관련 정보를 캐내던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A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이 성폭력 가해 교수에게 내려진 3개월 정직 처분을 규탄하며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한예종 학생들로 이뤄진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만 22명, 피해 사례는 44건에 이르는 유례없는 성폭력 사건이었다며 가해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한예종 측은 학생들에게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A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과 2년간의 수업 배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만 18세 선거권 하향 논란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강민진 정의당 청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달 27일이었죠.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부의됐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이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현행 만 19세 이상인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선거 연령 하향에 찬성 의견이 44.8%, 반대 의견이 50.1%로 집계됐습니다.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민진 대변인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시절일 때부터 계속해서 만 18세 선거권 보장을 위해서 활동을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만 18세 선거권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일단 참정권은 모든 국민의 권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참정권이라는 걸 닫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여야 하고요. 이미 OECD 국가 중에 선거 연령이 만 19세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네. 네, 다른 나라들은 모두 18세 또는 16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18세인 나라도 16세로 낮추자라는 네. 여론이 대세인 지금 2019년에 우리나라가 아직도 18세 선거권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고령층은 정치적으로 과대대표되고 상대적으로 젊은 층은 과소대표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되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각에서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다라는 명분을 대는데
저는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으면서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너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만큼 큰 위선이 없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정치권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청소년들의 의견과 또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치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한계를 보여왔던 것에 대해서 성찰을 먼저 해야지 선거권을 주지 않으려는 이런 행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배 대표께서는 지난 2일입니다. 한국교총등과 함께 선거권을 만 18세로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여셨잖아요. 이유가 뭐죠? 예, 이게 이제 지금 선거법에 이제 워낙 큰 쟁점 때문에 묻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법안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거 연령이 18세가 이제 허용이 되는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고3에게 투표권이 가거든요. 그러면 고3 지금 이제 고3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교실은 그야말로 정치판이 될 것입니다. 정치판이 되고 그다음 더 심각한 문제가 그 이제 선거법에 보면 정당 가입도 허용하고 있고 정치 활동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선거철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정말 표만 되면 정말 모든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선거철 되면 교문 앞에 와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표를 구걸한다든지 아니면 교실에서 그 각 학교에 뭐 정의당 지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당 지부가 생겨가지고 고3 학생들, 고등학생들 정당 가입시키고 그리고 그 정당 가입된 우리 그 고3 학생들이 교실에서 뭐 특정 후보를 선전하고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말 그 미래 꿈을 위해서 교실에서 학업에 매진해야 될 우리 애들이 그야말로 정치판에 이제 그 정치판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가지고 학업을 등한시하고 오히려 갈등과 분열이 극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저희가 이제 학부모 단체인데요. 그런 우려들이 매우 크고 있고 학부모들은 이건 매우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학교 현장에 교실에 뭐 정치 운동, 뭐 선거 운동 등이 진행이 되면 정치판으로 변질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학업을 하셨고요. 등한시할 수 있는 학업을 등한시할 수 있고 또 예를 들면서 정의당 지부가 학교에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얘기를 들으신 강민진 대변인은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법으로 허용하고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뭐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또 대한애국당 뭐 이렇게 다 생길 수 있을 텐데 근데 이거는 저는 사실 예방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학교 안에서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규칙을 둘 수 있고요. 뭐 필요하다면 그런 이제 부가적인 어떤 조치를 통해서 생길 수 있는 우려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아니, 봅니다. 그게 또 그게 이제 딜레마한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지금 그 고3에게 어떤 투표권을 주는 게 지금은 시기상조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그 논리 중에 하나가 이제 학생들이 우리나라는 그 어떤 그 대입 경쟁이 워낙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초, 중, 고등학교 오면서 계속 어떤 이제 그 대입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올바른 정보를 습득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제가 거꾸로 한번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종배 대표께서 말씀 마무리하시고 그다음에 말씀하세요. 충분히 그렇다면 충분히 올바른 투표를 하기 위해서 정보를 습득을 해야 되는 게 옳겠지만 투표권이 지워진다면 그러면 학업을 등한시하는 그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턱대고 지금 통과시킬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학업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인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 하고 선거권을 가지고 투표를 하고 또 선거운동에 참여하려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어야 되는데 그 정보들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 제기하시죠. 제가 거꾸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인들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시간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서 35시간 근무제 논의할 때 지금 52시간제도 논란이 될 만큼 노동시간이 긴 나라입니다. 성인들도 여유시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반 노동자들이 참정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여유시간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참정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고3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의 이런 비정상적인 대학 입시 경쟁을 끝내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돌려주기 위해서 이 한 살이라도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한다라는 것이 오히려 18세 선거권이 지금 너무나 절실한 이유입니다. 재작년 박근혜 퇴진 그 촛불 시위 당시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은 과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박근혜 퇴진 운동에 함께했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여유가 없는 와중에도 우리 청소년들은 일찍부터 지금 사회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정치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데 이 청소년들을 너무 폄하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네, 자 후보들을 제대로 판단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역량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봐도요. 3.1운동의 유관순 열사가 옥중에서 돌아가셨을 때가 만 17세였습니다. 그리고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김주열 열사가 돌아가셨던 건 만 15세였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청소년들이 앞장서서 이뤄왔습니다. 그 시절에는 더욱더 청소년들은 공부만 해야 된다, 청소년들이 정치에 나서면 안 된다라는 그런 편견이 더욱더 강했던 과거일수록 더욱더 강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정치적 주체로 이미 활동해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적 주체로 충분한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이게 지금 강민진 대변인의 얘기인데, 자 이종배 대표님, 원래는 만 20세 이상에게 주어지던 선거권이 2005년에 만 19세로 낮춰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만 18세로 뭐 2살을 아예 더 내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됐었는데 교실 혼란, 뭐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만 19세에서 더 내리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자, 2005년 이후에 14년이 흘렀고 강민진 대변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의 역량도 그만큼 많이 성장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의 역량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역량은 충분히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유관순 열사를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리고 지금 그 OECD 국가를 이제 예를 드시는데 OECD 국가에 보면 뭐 16세에 투표권을 주는 나라도 있고 뭐 17세, 18세, 19세 다양합니다. 이 왜 그러면 각국들이 다양할까? 그 투표 연령을 두는 게 그만큼 각 나라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이게 그 기계적으로 OECD 국가의 그 투표 연령이 낮으니까 우리나라도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는 좀 비약적이고 우리나라 처한 환경이 어떠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적정한 투표 연령이 몇 살이냐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고 우리나라는 이 18세나 17세나 19세나 이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고3에게 투표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학제를 개편해서 18세가 만약에 대학생이 된다. 만약에 그러면 뭐 저는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18세가 지금 고3이거든요. 근데 계속 이건 어떤 차이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한 가지 예를 들면 정의당 같은 곳에서 이제 그 합법적으로 그 이제 고3 학생들을 정당에 가입시킬 수도 있고 선거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 고3 학생들을 정당 가입시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정의당은 그 이제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동성애 옹호하는 행사에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게 선거법이 통과되면.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 우리 그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어쨌든 고3 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고3은 정말 수능이 7개월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총선이 4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법이 통과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수능이 7개월 남고 그다음 수시제도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남아 있습니다. 1학기까지 성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엄중하고 중요한 시기에 선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선거운동하러 다니고 어디 정치인 따라다니고 과연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학부모들이. 네, 자 이종배 대표께서 조금 전에 동성애 문제와 관련된 발언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성소수자 문제를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찬반 논쟁이 뜨거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중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이게 자칫 부정적으로 비춰질 경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의 행사에 이렇게 동성애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다른 행사도 갈 수가 있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발언을 신중하게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만 18세가 된다라는 명백한 가짜 뉴스를 일부 정치권에서 지금 퍼뜨리고 있어서 매우 유감입니다. 지금 선거 연령이 만 18세인 나라들 중에서 한국과 비슷하거나 또는 오히려 더 늦게 고교를 졸업하는 나라들이 덴마크,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웨덴, 독일, 스위스, 핀란드, 아이슬란드, 체코 그 외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고3 학생들이 만 18세 되면 투표를 합니다. 오스트리아는 평균 17세나 18세에 졸업을 하지만 16세부터 선거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 투표하는 고등학생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데 마치 외국은 안 그런데 우리나라만 고등학생이 투표하게 하는 것처럼 만약에 만 18세가 통과가 되면 그렇게 가짜 뉴스를 정치권에서 이렇게 퍼뜨리고 있으니까 저는 매우 유감이고요. 아니, 이걸 바로 반론을 좀 드리면 안 될까요? 말씀하시죠. 네. 아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이제 교복 입고 투표한 나라도 극소수가 있습니다. 극소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그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세에 투표권을 주고 있지만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각 나라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환경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대입이라는 부분이 워낙 큰 부분을 차지하기 네. 때문에 그런 대입을 앞둔 우리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줬을 때 학업을 등한시하고 어떤 교실이 정치화가 될 수 있다라는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을 고려를 해야지 자꾸 외국의 사례를 자꾸 끌어들이면 이게 본질이 호도될 수 있다. 그 말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제가 지금 문제라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학제가 바뀌지 않는 한 만 18세로 낮춰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이신 그렇죠. 겁니까? 예. 고3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고3한테 투표권을 네. 줄 것이냐 말 거냐에 이게 저는 이 이제 선거 연령 연하의 그 인하하는 그 하향하는 부분의 본질이라고 보고 고3에게 투표권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사회적 합의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지금 어떤 너무 급진적으로 통과시키면 이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만 18세 선거권이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이야기되기 시작했나. 1980년부터 신민당 의원들이 의회에서 18세 선거권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제 제일 오래된 뉴스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임시정부 수립 당시에도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주도록 그렇게 자체적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 18세에 선거권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도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자꾸 시기상조라고 하는데 이게 시기상조라고 하면 이건 그냥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네. 안 하고 싶다라는 얘기로 저는 아니요, 그렇게 아니요. 들리고요. 학제가 네. 잠깐만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단순히 외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자라고 주장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우리는 다른 세상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을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시민으로서 존중하는 기성세대의 태도 변화를 바라기 때문이고요. 이 청소년들이 그냥 공부해야 할 나이만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면서 동시에 이 나라의 시민으로 대우받고 존중받는 나라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바꾸고 싶고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 18세 선거 연령 하향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네. 예.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그 충분히 이제 어떤 청소년들의 어떤 이제 참정권이라든지 어떤 뭐 주체 의식이라든지 여러 어떤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공감을 하는데 제가 계속 이제 어떤 이제 그 얘기의 반복인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이제 고3 몇 개월만 있으면 이제 네. 그 입시가 끝나고 이제 대학에 가지 않습니까? 뭐 그때 주더라도 그 이제 학생들한테 충분히 참정권도 보장이 되고 말씀하신 어떤 이 사회의 주체로서 존중을 이제 할 수 있다. 왜 굳이 그 학업에 집중해야 되는 고3 우리 학생들한테 투표권을 줘가지고 그 이제 학업을 등한시하고 그다음 교실을 어떻게 이제 정치화를 만들어가지고 혼란과 어떤 갈등을 이제 유발하는 왜 그런 쪽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치열한 공방을 펼쳐주셨고요. 제가 좀 질문을 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종배 대표님. 예. 만 18세부터 예. 우리나라는 사회적 의무 그리고 예. 각종 자격 기준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공무원 시험에 만 18세부터 예. 응시할 수 있고요. 예. 운전면허도 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남성들의 경우에는 18세면 군대도 가게 됩니다. 예. 자,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예. 사회적 의무 이런 것들이 부과되는 상황에서 예. 왜 선거권은 부과되면 안 되느냐? 그래서 이런 의견이 이제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연령이 다 다릅니다. 그게 뭐 일률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유해업소 출입 제한 연령이 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만 19세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죠. 다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 응시 연령을 뭐 18세로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비교를 해가지고 뭐 연령 그 이제 투표권도
뭐 18세로 줘야 된다. 이 논리가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게 이제 OECD 국가 예를 드는 것 저는 다 같은 맥락으로 보고 그게 좀 논리적 비약이고 고3 우리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요 부분을 이제 어떤 사회적 합의를 한다든지 요 부분에 저희가 어떤 핵심적인 논점이라고 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18세가 됐든 19세가 됐든 고3에게 투표권을 주기 때문에 이제 18세 투표권을 허용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핵심이라고 저희는 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청소년 유해업소와 관련된 기준도 만 19세 그래서 다 다르죠. 미만. 예, 다.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예, 그런 그래서 뭐 부분들이 개정됐기 17세 공무원 때문에요. 주니까 청소년 이것도 줘야 규정이요. 된다. 예, 그런 예를 드는 건. 알겠습니다. 비약이죠. 실제로 또 다른 현행 법들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법 4조 같은 경우에 사람은 19세로 만 19세로 성년에 이른다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만 19세라고 하는 것이 민법상에 부모의 친권에서 벗어나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측면에 있을 때 만 19세의 성년에 이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에도 보면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성년 기준과 관련해서는 성년 기준과 참정권 부여 연령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도 성년 기준과 참정권 부여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고 대부분은 성년 기준보다 참정권 기준이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사회이고 우리가 민주주의자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국민들을 더 잘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민주주의자의 태도이지 어떻게 하면 조그만 핑계거리를 찾아서 반대할까를 고민하는 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학업을 이 본분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주시는데 저는 뭐 직장인들도 그 일을 하는 게 본분입니다. 근데 그러면 노동자들에게 일이나 열심히 하지 뭐하러 정치에 관심 가지냐. 일만 열심히 해라. 뭐 실제로 선거일에 막 투표하러 못 가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학생들을 그냥 어떤 대학 입시 공부에 매몰돼야 되는 존재로 바라보는 이 기성세대의 생각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미 고3 학생들, 만 18세 청소년들 중에 대학 입시가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미 취업해서 노동하는 사람도 있고 특성화고 학생들, 탈학교 청소년들 이미 이런 다양한 삶들을 꾸려가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너무나 많은데 왜 자꾸 그런 어떤 학업이 본분이다 이 얘기만 반복하시는지 굉장히 아니요. 답답합니다. 아니, 이제 학업 그게 짧게 마무리 발언 예. 기회를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예. 학업이 이제 저희는 이제 가장 어떤 고3에게 투표권을 줬을 때의 부작용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걸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학생들 표를 위해서 뭐 유해업소 출입 PC방은 10시 이후에는 출입을 못 하거든요. 이거 한 2시까지 연장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18세한테도 뭐 술, 담배를 팔겠다든지 이런 페플리즘 공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작용이 그 고3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줬을 때 물론 이제 어떤 민주주의 뭐 참여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부작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신중하게 논의를 계속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 뭐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더 논의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 현실적인 우려들이 그렇죠. 그만큼 많다는 얘기를 그걸 고려 계속해서 안 하면 우리 학생들이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피해를 알겠습니다. 입기 때문에. 강민진 대변인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정치권이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유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의 어떤 목소리나 의견들을 무시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학생인권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지만 일부 학부모 단체, 일부 교사 단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늘 저평가돼 왔고 무시당해 왔거든요. 저는 이렇게 뭐 아까 밤 10시 PC방 얘기도 하셨는데 이제 밤 10시로 그 PC방 제한 시간을 정하면서도 청소년들의 의견을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게 오히려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선거 연령 하향을 위해서 청소년들이 국회 앞에서 삭발 시위를 하고 거리 농성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선거 연령 하향을 반대한다고 하는 모 정당에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또 빗속에서 그 청소년들이 한 번만 만나달라고 당사 앞에서 기다릴 때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유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소년들을 무시할 수 있는 이 정치권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만 18세 선거 연령 하향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선거권을 한 살 낮춰서 만 18세로
조정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진행해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뜨거운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도 역시 궁금합니다. 맞짱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진 정의당 청년 대변인,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 모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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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원에서 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나와야 하는 시기가 만 18살입니다. 18살, 홀로 세상을 마주할 준비가 돼 있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나이입니다. 먼저 이상화 기자입니다. 일차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굉장히 외로워져요. 대학에 오고 나니까 애들이 보육원이란 단어도 모르더라고요. 자립교육이라고 해서 경제교육이라든지 일상생활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분류가 돼서 배우는 걸로 알고 있지만 거기서 뭔가 배웠던 걸 써먹었다? 사실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신청하면 1순위로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긴 하지만 신청하는 것부터가 어려워요. 주민센터로 가서 얘기를 하면 대부분이 이건 여기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청 가서 하세요. 구청에 연락하면 이거는 주민센터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퇴소 이후에 5년 이내 친구들은 자립지원 전담요원이라고 그분이 그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면서 케어를 해요. 그런 인력이 좀 확충돼서 친구들을 좀 더 신경 써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보신 것처럼 보육원에서 나온 청소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이고 또 돌볼 어른이 마땅히 없다는 걸 이걸 또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백민경 기자입니다. 2년 전 보육원을 나온 김기영 군은 얼마 전 또 사기를 당했습니다. 2달 전 같은 보육원 출신 친구를 만나 휴대전화 개통을 했는데 정작 휴대폰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브로커에게 당한 겁니다. 그분들이 가라고 해서 제가 매장에 들어가가지고 신규 발급하고 제가 원하는 기종으로 바꿔주겠다고 하면서 그 폰을 가져갔어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신분증도 가져갔습니다. 저는 절차가 그렇게 된 줄 알고 그냥 그거에 따라서 그냥 했고. 그렇게 김 씨 앞으로 휴대폰 4대가 개통됐습니다. 이후 김 씨 이름으로 대출을 위한 신용조회도 여러 번 이뤄졌습니다. 구제 방법도 거의 없습니다. 고소장이 안 된다 해서 그때는 차근차근 갚으면 되겠지 라고. 보육원을 갓 나온 청소년들이 경제활동에 익숙치 않다는 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공인인증서는 어떤 건지 알고 있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성인이 되면 조건 없이 신속하게 대출 등을 내걸고 대부분 지인의 SNS를 타고 접근합니다. 보육원이란 울타리를 나온 이들에게 검은 손이 끊임없이 다가갑니다.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전담 보호요원을 늘리고 사기 방지 교육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사람이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 캠프에 합류한 송 시장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여당 시장 후보 측근의 제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거쳐 경찰청으로 넘어갔다는 점에서 하명 수사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혹 제보를 받고 이를 윗선에 보고한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현재 국무총리실 소속인 사무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모 사무관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개입된 정황을 파악한 총리실이 자체적으로 최근에 조사를 했는데 첩보 내용 보고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어제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내부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가 피의 사실 공표 문제를 거론하면서 검찰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압수수색입니다. 이번에는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이 미국이 무력을 쓰면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신속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요하면 군사력을 쓸 수도 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곧바로 북한이 반응을 하면서 북미 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시작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4차 협상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이틀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첫날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연계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대폭 증액을 공개적으로 압박한 가운데 열렸는데 우리 대표단은 주한미군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50억 달러가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중 간 무역 합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기 가능성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이달 중순 전에 1단계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급락했던 뉴욕 증시도 오늘 새벽에 반등했습니다. 오는 10일 임기가 종료되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후임을 뽑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3파전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강석호, 유기준 의원에 이어 오늘은 심재철 의원이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고등학교 졸업자는 견습 기간을 마치더라도 정규직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해서 고교 졸업생 차별이라는 노조의 반발이 나왔습니다. 사측은 입사를 한 후에 군 복무 기간을 승진 소요 연수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규를 개정한 거라는 입장입니다.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배우 강지환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구호 활동에 평생을 바친 일본인 의사가 무장기한의 공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오전 일본인 의사 나카무라 테츠 박사가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무장기한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가슴에 총을 맞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는데요. 이번 공격으로 박사를 포함해 차에 타고 있던 6명이 숨졌습니다. 생전 나카무라 박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구호 활동을 벌인 공로를 인정받아 아프간 정부로부터 명예시민권을 받기도 했는데요. 대체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건지 당국이 배후를 찾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스페인령 마요르카 섬에는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폭우에 홍수가 나면서 도로는 물에 잠겼는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8,000번이 넘는 번개가 내리쳤다고 합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당국이 정확한 피해 상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도둑들이 트럭으로 보석 상점의 벽을 부수고 들어와 보석들을 털어간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석 상점의 한쪽 벽이 우르르 무너집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트럭으로 벽을 부수고 들어온 도둑들, 진열대를 마구 깨부순 뒤 보석들을 훔쳐갔습니다. 침입 후 보석을 훔쳐 달아나기까지 채 1분이 걸리지 않았는데요. 도둑맞은 보석의 값어치는 우리 돈으로 약 2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범인들은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요. 상점 주인은 살다 보면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보험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전거에 날개라도 달린 듯 도심 곳곳을 가릅니다. 마치 액션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데요.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오직 산악 자전거만으로 아찔한 질주를 펼칩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한 남성이 프랑스 파리와 리옹 도심을 누비며 놀라운 스턴트 묘기를 선보였는데요. 올해 23살인 남성은 한 산악 자전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묘기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미리 길을 통제해둔 뒤에 시작됐는데요. 이를 본 시민들은 자전거가 날아다니는 것 같다며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추위의 기세가 강해졌습니다. 서울은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현재 얼마나 추운가요?
네, 말씀하셨듯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아침 무척 기온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등 중북부 지역에 한파주의보 발효 중이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3, 4도 더 떨어져 있는 곳이 많은데요. 이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서울과 춘천이 영하 5도, 인천이 영하 4도, 대전이 영하 2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느껴지는 추위는 더욱 강한 상황입니다. 네, 오후 들어서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고 계속해서 추울까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이 영하 2도, 인천도 영하 2도 등으로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그 밖의 지역은 영상권이기는 한데요. 서울과 인천 비교해서 조금 높기는 하겠지만 역시 어제보다는 5도 가까이 떨어지기 때문에 역시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남부 지방도 영상 5도 안팎 정도에 머물 것으로 보이고요. 제주 지역만 10도, 마라도 11도 정도가 되겠군요. 네. 자, 이제 우려되는 것은 내일입니다. 내일 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보가 됐었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찬 공기가 더 유입이 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9도로 예상이 되고요. 낮 기온도 1도에 그치겠습니다. 이후에는 기온이 조금 오르기는 하는데요. 겨울인 만큼 예년만큼의 추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고 화요일부터나 조금 풀릴 것도 같군요. 네. 알겠습니다. 기상 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8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 뉴욕 증시가 어제는 울었고 오늘은 다시 웃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 연기 가능성을 말해서 어제는 부정적인 전망이 컸는데 오늘은 또 낙관론이 커졌습니다. 이달 중순 안에 1단계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요.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전날에 큰 폭으로 떨어졌던 뉴욕 증시가 이번에는 상승으로 오랜만에 반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53% 상승한 27,649.7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실질적인 협상 진전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낙관적인 전망만으로 뉴욕 증시가 반등한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에는 중국과 무역 합의가 내년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말해서 시장에 충격을 줬는데요. 이후에 또 다음 날에는 바로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 타결에 근접했다는 보도들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됐습니다. 일부 외신은 미국과 중국이 핵심 변수인 기존 관세 철회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신흥시장 지수 조사에서 우리나라 관련 순위가 좀 내려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줄여서 MSCI 신흥시장 지수에서 한국의 국가별 비중 순위가 2위에서 3위로 하락했습니다. 신흥시장 지수는 아시아와 중남미 등 전 세계 주요 신흥시장 26개 나라의 기업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한국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이 10월 말에 12.19%에서 11월 말에는 11.56%로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에 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기업의 비중은 31%에서 34%로 증가했습니다. 또 대만도 줄어들긴 했지만 우리나라보다는 감소폭이 작았습니다. 결국 1위 중국에 이어서 대만에 2위 자리를 내주며 우리나라는 3위를 기록했습니다. 끝으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의 씨름을 소개하면서 일본 스포츠인 스모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소식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온라인 서울발 기사에서 최근 씨름 인기가 되살아나는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살찐 선수들이 많았던 과거와 달리 근육질 몸매를 과시하는 몸짱 선수들로 세대 교체가 되면서 씨름 열풍이 불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기사 본문에서는 씨름을 영어로 명확하게 표현했고 어떻게 발음하는지도 부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기사의 제목에서 씨름을 스모로 표현했고 이 내용이 SNS를 타고 곳곳에 전파됐다는 그런 점입니다. 앞서 씨름은 지난해 11월에 남북 공동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하명 수사 논란, 파문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언급하면서 검찰에 공개 경고장을 날린 지 하루 만에 검찰은 어제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검찰의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 얘기부터 해보죠. 어제 6시간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이미 제출 형식, 그러니까 뭐 실제로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한 건 아니고 어떤 자료를 요청하면 청와대 비서실에서 가져다 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된 거죠. 지금까지 청와대 압수수색이 제가 알기로 한 4차례 정도 있었는데 4차례 중에 아예 거부한 걸 제외하면 일단 경내에 들어가서 직접 압수수색을 진행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대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제출 형식으로 우리가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청와대에서 제공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있어요. 군사비밀을 다루는 그런 시설과 관련해서는 그 시설의 장이 이제 승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만 그냥 특별한 사정이 없이 거절하면 안 되고 국가안보에 뭐 정말 결정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승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은 승낙을 하면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형식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6시간 정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건 우리가 이런 자료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청와대에서 그런 자료를 내주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한 6시간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번이 3번째예요. 네, 지난해 맞습니다. 12월 있었고 올 3월에 있었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자료들을 어제 압수해 갔을까요? 일단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관련해서 뭐 일단 2017년에 감찰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위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찰을 무마했다라는 게 이 지금 사안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술들이 나왔어요. 이인걸 특감반장이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조국 그 당시 민정수석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얘기가 나왔다면 일단 그 당시에 이런 비위가 있습니다라는 보고 내용이 있었겠죠. 그 보고 내용이 실제 현존하는지 확인을 해야 됐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유재수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 청와대 인사들과 그 금융위 소위 말하는 인사들에 대한 임명 문제 관련해서 논의를 했던 텔레그램 메시지 있었죠. 그게 대략 한 100시트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인사 청탁과 관련된 문제들이 좀 들어 있는데 그 관련된 원본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이제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그다음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그다음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들 3명은 참고인 자격으로 이미 조사를 했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압수수색을 했고 그다음에 뭐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전 법무부 장관이 될까요?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의 바로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우리는 보고했는데 그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지금 언론 기사를 통해서 확인된 바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감찰 중단을 지시했는지 그러면 본인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결정을 한 거지. 물론 지금 얘기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크지 않아서 뭐 이제 감찰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꼈다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유재수 전 부시장이 구속된 상황에서는 사실 좀 받아들이기 힘든 해명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둘이 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더 윗선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건 이제 검찰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국 전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가족 일과 관련된 수사를 제외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소환을 피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뭐 이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검찰이 청와대까지 압수수색을 했는데 지금 청와대와 검찰이 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거, 더 큰 것은 바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논란과 관련된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그와 관련해서 어제 이제 고민정 대변인의 브리핑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과연 이제 사실 만들면 안 되는 첩보를 생성을 해서 경찰에 수사하라고 내려보낸 것 그렇다면 이제 직권남용 같은 것이 문제가 될 텐데 청와대 입장은 그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쉽게 말해서 떠도는 첩보를 이제 그 당시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됐던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분 말고 다른 이제 비서 사무관이 그걸 첩보를 받아서 그냥 전달을 한 것뿐이다라고 어제 이제 고민정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사안의 핵심은 그거라기보다는 누가 그 첩보를 제공했는지 그다음에 그 첩보가 청와대로 들어와서 무언가 생성되고 변화가 됐는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어제 이제 단독 보도로 나온 것이 이제 송병기 부시장 지금 현 네. 울산시장인 송철호 시장의 아주 최측근입니다. 그렇죠. 거기서부터 지금 생성됐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면 좀 구조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 시장의 최측근이 이제 소위 말하는 첩보를 생성을 해서 이제 그게 물론 뭐 청와대로 보낸 건 아니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청와대에서 다시 생성돼서 나왔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게 논란이 그렇게 가볍게 끝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청와대에서는 계속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만 해명하고 다음날 그거보다는 좀 더 큰 좀 다른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서 청와대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네. 여당 시장 후보의 측근이 네. 야당 시장 후보의 측근과 관련된 비리 의혹 등을 청와대에 제보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경찰청으로 내려와서 하명 수사 네.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요. 여러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일단은 민정비서관실에서 하는 일들이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뭐 대통령 친인척,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위 첩보 등은 그건 업무 권한이니까 당연히 이제 네. 수집을 하는데 이번엔 일단 수집을 한 내용 자체가 지금 임명직이 아니잖아요. 선출직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 야당 시장에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 첩보를 받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 문제부터 이제 짚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일단 청와대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그냥 수많은 첩보들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경찰청으로 보내는 거니까 우린 이 내용이 뭔지 몰랐다 이게 이제 백원우 비서관의 설명인데 지금 나오는 내용으로는 청와대가 몰랐다고 보기 좀 어려운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번에 생성 과정을 어제 고민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네. 어쨌건 청와대에서 받은 첩보를 생성해서 민정비서관실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그냥 단순히 들어온 여러 가지 첩보를 자동적으로 경찰청으로 내려보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기가 맞는 것이지.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경찰청으로 그냥 내려보냈다는 게 사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설득력이 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가 지금 해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청와대 해명이 잇따르고 있고 네. 검찰의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도부의 임기 연장 불가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의 이번 결정으로 당내 파열음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주재하는 아침 지도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원내대표 나경원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춥니다. 저녁까지만 해도 임기 연장은 최고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아니라고 반발했지만 결국 황 대표와 정면으로 맞서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당에서는 종일 공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지도부 회의가 열린 청와대 앞 천막에선 고성이 터져 나왔고 김세현 전 여의도 연구원장은 당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좀 당이 정말 말기 증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원내대표가 임기 연장 불가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뒤에도 의 총장은 소란스러웠습니다. 말을 듣든 안 듣든 그러면은 절차를 밟아야죠. 자기 권한밖에 행사를 하지 말아야죠. 당의 조직국에서 법률 판단을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도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해 나온 겁니다. 나 원내대표가 오는 10일 물러나면서 공수처법과 선거제에 대한 한국당 협상 전략에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개봉 영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유정 영화평론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영화 한 편부터 먼저 보면 가족 영화가 있어요.
남은희 씨 그리고 김수환 씨라고 네. 해야 되겠죠. 아역 배우 이제 아마 부산행 보셨던 분들은 기억이 많이 네. 나실 텐데 두 분이 콤비를 이뤄서 영화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아이를 얻고 부산 감천마을에 1990년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오래전에 이제 품을 벗어났던 딸이 네. 딸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딸의 소식은 알 수 없고 딸은 유골함에 담겨서 오게 되고 남겨진 그 두 손녀가 갑작스럽게 할머니와 살게 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벌써 아마 예고편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그 조손이 아주 알콩달콩 재미있는 네. 사연을 쌓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한편으로는 할머니가 이제 치매가 오게 되면서 아이를 돌보기는 어려운 그러나 사랑하지만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죄송합니다. 예. 굉장히 눈물이 쏟아지는 상황들이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네. 좀 3분의 1은 웃기고 3분의 1은 가족의 어떤 이별과 헤어짐을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 안의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든 해피엔딩과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려는 그런 의도가 돋보이는 작품이고요. 뭐니 해도 역시 남은희 씨는 네. 할머니 연기로는 정말 최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연기를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영화도 한 편이 있습니다. 물론 뭐 레이싱도 있지만 자동차를 만드는 얘기가 주를 이루는 그런 영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 3대 자동차 레이싱 대회인 그 르망 24시간 이런 그 대회가 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우리가 명품차 하면은 가장 대중적인 차는 미국 차일 수 있겠지만 명품차는 역시 유럽에 있는 여러 차들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그중 하나가 이제 페라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포드사가 미국에 이제 점점 덩치도 키우고 그리고 아주 좋은 차를 만드는 회사로 점점 커가고 있긴 합니다만 역시 페라리에 비해서는 좀 모든 면에서 좀 명성이나 실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포드의 회장이 페라리 같은 명품차를 만들어서 우리 르망에서 한번 이겨보자, 한번 네. 자존심을 생겨보자라고 하는 1960년대 실제 사건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네. 굉장히 얘기 자체가 좀 발랄하게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차를 만들게 됐고 어떤 과정에서 괴짜 같은 그런 운전사와 그리고 개발자가 이렇게 명품차를 만들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니 중요한 것은 그 디자이너로 출연하는 배우가 바로 맷 데이먼. 네. 우리한테는 제이슨 본으로 잘 알려진 맷 네, 데이먼이고요. 그리고 켄 마일스 역할을 맡은 크리스천 베일이 이제 우리한테는 배트맨으로 잘 알려져 있죠. 네. 여기서는 또 굉장히 30kg 이상 감량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소개했던 영화에서는 정치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또 살을 찌웠었거든요. 네. 역시 메소드 연기, 그러니까 자기가 그 역할을 맞추기 위해서 거의 최선을 다하는 배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두 배우의 호연만으로도 볼만하고요. 그리고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어떤 관객분들이라면 이번에 그 재미를 촉촉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영화는 베스트셀러 작가의 죽음을 파헤치는 스릴러 영화도 한 편이 있는데 초호화 캐스팅으로 관심을 맞습니다. 받는 네.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나이브스 아웃이라는 제목은 이제 칼을 꺼내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고전적인 스릴러를 좋아하신다면 셜록 홈즈가 나오고 미스 와플이 나오는 그런 어떤 고전적 스릴을 좋아하신다면 현대적인 배우들이 출연한 그런 밀실 살인을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이제 미스터리 작가가 85세 생일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집에 모여 있는 많은 그 파티 참가원들이 전부 다 유력 용의자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니엘 크레이그, 우리한테 007로 잘 알려진 다니엘 크레이그가 이번에 이제 탐정으로 와서 이제 모든 사람을 가둬놓고 이제 그 안에서 범인을 한 사람, 두 사람씩 파헤쳐가는 내용인데 모두가 다 의심스럽고 한편으로는 모두가 다 범인 같은 이 상황에서 네. 아주 고전적 재미를 보여줄 수 있고 이런 영화들을 후더닛 영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네. 누가 도대체 했느냐라고 해서 그 범인을 찾아가는 재미가 쏠쏠한 그런 밀실 살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가 이 소식을 짧게 전해드렸었어요. 지금 11월까지, 올해가 1월부터 11월까지 영화를 본 관객 수가 2억 명을 넘어섰다. 그래서 12월 지나면 뭐 2억 2천만 명? 맞아요. 12월 한 달 동안 2천만 명이 영화를 그럼 보는 건가요, 보통? 그러니까 12월이 영화계 가장 성수기입니다. 그런데 네.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아마 이제 우리가 헐리데이라고 해서 외국 사람들은 뭐 크리스마스부터 해서 연초까지 거의 쭉 길게 쉬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바로 그런 시즌이 해외 영화계에서 가장 노리는 가장 성수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영화들은 되게 이때 개봉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전통적인 성수기가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더 가까웠는데 네. 우리도 역시 좀 그 세계의 어떤 흐름과 같이 이어가고 있고요. 그도 그럴 것이 애당초 영화 개봉을 이때쯤 큰 영화들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네. 보고 있는 겨울왕국 두 번째 이야기도 네. 11월에 개봉을 했지만 사실은
12월 이 성수기를 선점하기 위해서 먼저 개봉을 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뭐 정말 많은 관객들이 영화관을 찾고 있고 네. 12월 한 달에만 2천만 명 이상 어허. 우리가 1,000만 영화만 하면 계속 이렇게 뉴스에서 다루기도 하고 네.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런 영화들이 거의 2편 나온다라고 보는 게 바로 이 시즌 12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겨울왕국 2는 열기는 참 높고 관객들은 많이 보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 논란도 또 계속되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글쎄요. 이게 벌써 23일 기준으로 벌써 점유율이 88%가 넘었고요. 900만이 지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1,000만이 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개봉한 지 열흘밖에 안 된 영화가 1,00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크린 독과점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서 그 많이 잡힌 것이냐는 네. 실제 관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정지영 감독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영화든 외국 영화든 간에 이런 스크린 독과점 문제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은 스크린 점유율이 너무 높아서 매진도 높고요. 많은 분들이 또 보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논란이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멸종위기 종인 반달 가슴곰 한 마리가 덕유선 근처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위치 발신기가 없었습니다. 자연에서 태어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반달 가슴곰 서식지가 지리산 권역을 벗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올해 프로야구 두산의 통합 우승을 이끈 김태형 감독이 조화제약 프로야구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이 시상식에서 선수가 아닌 감독이 대상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메이저리그 재도전을 선언한 SK 김광현이 최고 투수상을, 포수 타격왕을 차지한 NC 양의지가 최고 타자상을 받았고 LA 다저스 류현진은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잠시 정해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아침 강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중북부 지역에 한파주의보 발효 중이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의 기온 보이는 가운데 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현재 서울과 춘천이 영하 5도, 대전이 영하 3도, 또 남부지방은 영하 2도 안팎의 기온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도 대체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추위가 무척 강하겠습니다. 서울과 인천이 영하 2도, 춘천과 청주 영하 1도에 그치겠고요. 남부지방은 비교적 기온이 높겠지만 역시 어제보다 5도 이상 낮게 나타나겠습니다. 북한도 곳곳 최고 기온 영하권에 머물면서 오늘 종일 춥겠습니다. 하늘은 대부분 맑겠고요. 다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 지역에 오후부터 약하게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부 서쪽 지역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한파의 기세가 더 강해집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사람이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 캠프에 합류한 송 시장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여당 시장 후보 측근의 제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거쳐 경찰청으로 넘어갔다는 점에서 하명 수사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아서 윗선에 보고를 한 당시 청와대 행정관은 현재 국무총리실 소속의 사무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체 조사를 한 총리실은 첩보받은 내용을 보고한 것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시작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4차 협상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이틀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첫날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연계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대폭 증액을 공개적으로 압박한 가운데 열렸는데 우리 대표단은 주한미군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50억 달러가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을 쓸 수도 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이 그렇게 된다면 북한도 신속한 상응 행동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못 박은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미 간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